여러분, 혹시 부모님 은퇴하시면 내 밑으로 피부양자 올리면 그게 효도 오고 그냥 끝나는 줄 아셨죠? 저도 사실 그랬거든요. 아,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당연한 수순이라고 보니까요. 맞아요. 그런데요, 잘못하면 자식 월급은 월급대로 깎아먹고 부모님 가슴에는 진짜 대못 꽂는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영등포 이씨 사연을 들려드릴 건데, 여러분 이거 진짜 남일이 아닙니다. 네, 이민기 씨 사연을 보면 정말 남일 같지가 않거든요. 아버지를 자기 피부양자로 딱 올렸을 때 이 씨는 너무나 당연하게 자격이 유지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렇죠. 소득도 뭐 말 그대로 영원이고. 네네, 소득도 없고 지방에 평생 사시던 작은 아파트 한 채가 전부인 정말 평범한 은퇴자시니까요. 그런데 그 아파트의 공시지가가 변동되면서 시스템이 갑자기 아버지를 피부양자에서 튕겨내버린 겁니다. 와, 튕겨냈다는 표현이 진짜 섬뜩한데요? 사실이니까요. 그 결과 아들에게는 그동안의 건강보험료 추징금이 확 날라오고 아버지한테는 별도의 지역가입자 고지서가 발부된 거예요. 그러니까 선의로 시작한 일이 순식간에 가게 경제를 위협하는 폭탄이 되어버린 셈이죠. 아니, 소득이 전혀 없는 은퇴자분들한테 매달 수십만 원짜리 고정 지출이 생기는 건 생계의 제격탄이잖아요. 도대체 은퇴자를 보호해야 할 제도가 왜 가만히 있는 사람 자격을 박탈하는 건지, 당장 내 월급이랑 부모님 노후자금 지키려면 우리는 대체 뭘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 건지, 오늘 저희가 분석할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네, 2026년에 새롭게 적용되는 피부양자 자격 기준, 숨겨진 함정을 파헤치고 아주 현실적이고 합법적인 생존 전략을 저희가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분석을 위해서 경제 전문지의 심층 기사라던가 세무사분들의 실무 블로그 그리고 실제로 하루아침에 자격을 박탈당해서 불원체 생생하게 에세이 쓰신 분들 사연까지 다 모았잖아요. 맞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통계 자료까지 전부 교차 검증을 했습니다. 단순히 규정이 어떻게 바뀌었나 이걸 넘어서서 이 시스템 자체가 어떤 논리로 작동하는지 완전히 뜯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당장 다음 달 고지서가 날아오기 전에 오늘 우리가 짚어드리는 내용은 진짜 선택이 아니라 필수 생존 지식입니다. 자, 그럼 가장 근본적인 의문부터 시작해보죠. 이민기 씨 아버지는 소득이 영원인데 대체 왜 탈락한 겁니까? 평생 고생해서 집 한 채 마련한 게 뭐 죄도 아닌데 어떤 알고리즘이 아버지를 걸러낸 건가요? 2026년 개편안에 도입된 이른바 현미경 검증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요. 핵심은 재산과 소득을 완전히 분리해서 아주 촘촘한 허들을 그 두 개나 만들어 놨다는 데 있습니다. 허들이 두 개나요? 네, 우선 재산 기준부터 보면 정부가 두 가지 계층으로 타겟을 나눴어요. 첫 번째, 재산세 과세 표준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연소득이 0원이라도 무조건 피부양자에서 탈락시킵니다. 아, 소득 상관없이 그냥 자산가로 분류해버리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허들이 과세 표준 5억 4천만 원에서 9억 원 사이인 중산층 구간인데요. 이 구간에 들어가면 연소득이 1천만 원만 넘어도 즉시 자격을 박탈합니다. 이 시아버지는 바로 저 첫 번째 9억 원 초과 허들에 억울하게 걸려버린 거죠. 잠깐만요. 제가 여기서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지방에 있는 작은 아파트가 시세로 9억 원이 넘을 리가 없잖아요. 애초에 9억이라는 기준 자체가 우리가 흔히 부동산 앱에서 보는 그 실거래가, 그게 아니라는 뜻인가요? 시세나 실거래가가 전혀 아닙니다. 제도가 기준으로 삼는 건 오직 재산세 과세 표준이거든요. 과세 표준이요? 네, 이 과세 표준은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공시지가에다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특정 퍼센트를 곱해서 만들어집니다. 보통 공시지가의 43에서 60% 정도 수준에서 결정이 되죠. 아, 그러니까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시장에서 실제 집값이 오르든 말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정부가 세금을 더 걷거나 덜 걷기 위해서 조절하는 그 공정시장가액 비율이라는 일종의 볼륨 다이얼 같은 게 있다는 거군요. 네네, 맞아요. 정부가 그냥 이 다이얼을 쓱 하고 올려버리면 내 장부상 재산 가치가 갑자기 확 커져서 9억 원 선을 뚫어버리고 보험료 폭탄을 맞는 거잖아요. 이거 완전 경기 중에 자기들 맘대로 골대 옮기는 거 아닙니까? 제도의 맹점을 아주 날카롭게 짚으셨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하고 과세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논리지만요. 은퇴자 입장에서는 억울하죠. 그럼요. 당장 현금이 돌지 않는 은퇴자 입장에서는 그 다이얼 조작 한 번에 생존권이 훅 흔들리는 셈이죠. 실제로 2022년 9월에 2단계 부가체계 개편이 있었을 때 피부양자에서 탈락한 사람이 무려 31만 4천 명을 넘겼습니다. 와, 31만 명이요? 네, 이분들이 이제 매달 평균 9만 9천 원씩 1년에 120만 원 가까운 돈을 내고 계신 거예요. 은퇴자한테 매달 10만 원이면 한 달치 식비가 날아가는 수준의 엄청난 타격인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통계를 보면 훨씬 더 끔찍한 연쇄작용이 일어나거든요.
이 31만 명 중에서 약 37%인 11만 6천여 명이 이른바 동반 탈락자였습니다. 동반 탈락이요? 부부 중 한 명이 선을 넘으면 다른 한 명도 그냥 세트로 같이 날아간다는 뜻인가요? 맞습니다. 아주 냉혹한 연대 책임 시스템이죠. 예를 들어서 남편의 국민연금이 살짝 올라서 소득 기준을 넘겼다. 그러면 남편만 지역가입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 설마.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서 소득도 자기 명의의 재산도 영원인 아내분까지 피부양자 자격을 동시에 박탈당합니다. 한 사람의 미세한 변화 때문에 부부가 나란히 지역가입자 건보료 고지서를 받게 되는 구조예요. 아니, 무슨 연자제도 아니고 이건 진짜 너무 가혹하잖아요. 저희가 아까 살펴본 에세이 자료 보니까 어떤 분은 자기가 탈락한 줄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10개월치 건보료 254만 9천 원을 한꺼번에 소급해서 청구받고 패닉에 빠지셨더라고요. 네, 저도 그 사연 봤습니다. 도대체 국가가 왜 이렇게까지 촘촘하고 무자비하게 그물망을 짜는 겁니까? 정책을 설계하는 정부의 근본적인 논리는 사실 조세 형평성과 무임승차 방지거든요. 과거에는 수십억 대 자산가나 상당한 연금 소득자가 자녀 직장 가입자 밑으로 쓱 들어가서 건보료를 한 푼도 안 내는 사례가 꽤 많았단 말이죠. 아, 얌체족들이 있었군요. 그렇죠. 그걸 막기 위해 기준을 계속 좁혀온 건데 문제는 그 과도기에서 이민기 씨 아버지 같은 평범한 턱걸이 운퇴자들이 갑작스런 유탄을 맞고 있다는 점이죠. 맞아요. 특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탈락 통보가 늦어져서 수개월치가 소급 적용되는 건 명백한 행정 편의주의적 폭력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렇다면 정부가 왜 이 두 가지 허들을 만들었는지 그 논리 자체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억울하다고 불평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당장 내 지갑을 지켜야 하니까요. 이민기 씨 사연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네네. 첫 번째 본능은 그냥 아버지 그 집 어차피 나중에 물려주실 거 지금 제 명의로 다 넘겨주세요. 이렇게 할 것 같은데요. 아버지는 재산이 0이 되니까 완벽하게 방어되는 거 아닌가요? 그건 지금 당장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자충수입니다. 아 진짜요? 왜요? 집 전체를 자녀에게 한 번에 넘기면 아끼려는 건강보험료보다 수십 배는 더 큰 막대한 증여세란 취득세를 내야 하거든요. 진짜 벼룩 잡으려다 초과상관 다 태우는 격이죠. 여기서 우리가 공략해야 할 제도의 틈새는 바로 건강보험공단이 재산을 평가하는 방식에 있습니다. 평가 방식이요? 공단은 집 전체의 가격을 보는 게 아니고요. 소유자가 가진 인별 지분 과세 표준을 봅니다. 개인의 지분만 본다고요? 아, 그렇다면 집 전체를 넘길 게 아니라 아버지 지분 중 아주 일부만 저한테 떼어주면 되는 거네요. 빙고? 그게 바로 최소 지분 증여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 집의 과세 표준이 9억 1천만 원이라고 해보죠. 딱 1천만 원 때문에 9억 원 허들에 걸려서 탈락한 거잖아요. 네, 진짜 억울한 케이스죠. 이때 자녀에게 집 전체가 아니라 단 2%의 지분만 증여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가진 98% 지분의 과세 표준은 8억 9,180만 원이 되어서 마법처럼 9억 원의 벽 아래로 떨어집니다. 와, 대박. 연금소득이 기준치 이하라면 피부양자 자격이 그 즉시 회복되는 거죠. 그 메커니즘을 들으니까 딱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네요. 무거운 열기구를 안전선 위로 띄어 올리기 위해서 배에 실린 짐을 몽땅 다 내다 버릴 필요가 없는 거군요. 그냥 모래주머니 딱 하나만 밖으로 툭 던지면 몸집이 가벼워져서 9억 원이라는 안전선 위로 쑥 하고 날아오르는 그런 논리잖아요. 와,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 모래주머니 하나 던지는 비용과 편익을 계산해보면 이게 얼마나 압도적인 방어 전략인지 알 수 있거든요. 성인 자녀는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주어집니다. 아, 세금 없이 받을 수 있군요. 네, 따라서 2% 정도의 소액 지분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는 거의 0원일 확률이 높습니다. 물론 지분이 넘어오니까 취득세나 등기비용 명목으로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가 일시적으로 발생하긴 하죠. 근데 200만 원도 적은 돈은 아닌데요. 배보다 배꼽이 큰 거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것 같아요. 당장 나가는 200만 원만 보면 아깝게 느껴지실 텐데 잃어버릴 돈을 반드시 계산해 보셔야 합니다. 피부양자에서 탈락해서 매달 25만 원씩 지역가입자 건보료를 낸다고 쳐보죠. 네네. 1년이면 300만 원이고요. 은퇴 후 10년이면 무려 3천만 원입니다. 당장 일회성 비용 200만 원을 써서 앞으로 내 주머니에서 빠져나갈 3천만 원의 지속적인 손실을 콱 막아버리는 겁니다. 투자 수익률로 따지면 이보다 확실한 게 없죠. 와, 진짜 듣고 보니 안 할 이유가 없는 필수 전략이네요. 200만 원 쓰고 3천만 원 아끼는 거니까요. 그런데 이게 아무 때나 등기소 가서 모래주머니 던진다고 공단이 다 인정해주는 건 아니라면서요. 이 작전에도 아주 크리티컬한 골든타임이 있다고요. 아주 중요한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매일매일 우리 재산을 체크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 매일이 아니에요. 네, 매년 딱 6월 1일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6월 1일이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일이기 때문이죠. 공단은 딱 이날 찍힌 소유 현황 스냅샷을 바탕으로 그 다음 1년치 건강보험료를 세팅합니다. 아, 6월 1일에 사진을 딱 찍더군요. 그럼 당장 저희는 뭘 해야 합니까? 여러분이 만약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시점이 4월이나 5월 초라면 당장 부모님 집의 과세 표준을 확인하시고 늦어도 5월 말까지는 등기소에 가서 지분 이전 등기 절차를 완벽하게 끝내셔야 합니다. 5월 말. 네, 만약 6월 2일에 등기가 완료됐다. 그러면 올해 방어는 실패한 겁니다. 내년 5월까지 꼼짝없이 1년치 보험료를 고스란히 납부하셔야 하니까 진짜 타이밍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달력권에서 5월 말에 당장 빨간 펜으로 별표 치셔야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1% 지분 증여로 재산이라는 큰 산을 넘었다고 쳐보죠. 9억 원 밑으로 안전하게 쏙 들어왔으니까 아유 살았다 하고 두 다리 쭉 뻗고 자도 되는 겁니까? 전혀 아닙니다. 우리가 방금 재산이라는 산을 하나 넘었지만요. 사실 은퇴자분들을 가장 많이 쓰러뜨리는 진짜 무서운 지뢰밭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소득입니다. 아, 소득. 재산이 아무리 적고 심지어 월세방에 사신다고 해도 이 소득 기준에 한 번 걸리면 자격은 그 즉시 박탈되거든요. 2026년부터 소득 합산 방식이 완전 깐깐해진다고 했잖아요. 아까 자료 보니까 2천만 원과 1천만 원의 함정 이렇게 되어 있던데 이게 어떤 논리로 작동하는 건가요? 예전에는 좀 느슨하게 봐주던 것들을 2026년부터는 진짜 영끌해서 다 합쳐버리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같은 공적연금에다가 은행에서 받는 이자, 주식 배당금, 심지어 알바에서 번 근로소득까지 전부 하나의 바구니에 담습니다. 다 때려 넣는군요. 네, 이 바구니에 담긴 돈이 1년에 2천만 원을 단 1원이라도 초과하는 순간 건강보험 알고리즘은 가차없이 여러분을 튕겨댑니다. 와, 1년에 2천만 원이면 한 달에 약 166만 원 꼴인데 사실 부부가 한 달에 166만 원으로 생활하는 것도 엄청 빠듯하잖아요. 그런데 이걸 넘었다고 부자 취급해서 건보료를 부과한다는 게 진짜 숨이 턱 막히네요. 더 억울한 분들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1,000만 원 금융소득 룰에 걸리는 분들이죠. 과거에는 이자나 배당 소득이 어느 정도 있어도 전체 합산해서 빼주는 약간의 여유가 있었거든요. 아, 옛날엔 봐줬군요. 네, 그런데 이제는 1년에 금융소득이 1,000만 원을 넘기면 그 금액 전체를 앞서 말한 그 2천만 원 바구니에 고스란히 던져 넣습니다. 세상에. 평생 모은 은퇴자금을 얌전히 예금에 넣어두고 이자만 받아 생활하시는 분들은 어느 순간 이 지뢰를 밟고 연쇄 폭발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근데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분들은 이 기준이 훨씬 더 가혹하게 적용된다면서요. 이 부분은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만약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분이라면요. 연소득 2천만 원 이런 기준이 아예 소용없습니다. 소용이 없어요? 네, 사업소득이 단 1원이라도 발생하는 순간 피부양자 자격은 바로 날아갑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프리랜서나 파트타임 작가 같은 분들도 1년간 번 돈의 합계가 500만 원을 초과하면 역시 아웃입니다. 1원이요? 진짜 1원이요? 이건 뭐 은퇴했으면 폐지 줍는 일도 하지 말고 그냥 숨만 쉬라는 소리처럼 들리는데요. 그럼 이 촘촘한 소득 지뢰밭은 도대체 어떻게 피해가야 합니까? 아까 재산 지분 쪼개기처럼 확실한 회피 기둥이 있나요? 완전히 소득을 없앨 순 없지만요. 소득의 성격 자체를 바꿔버리는 전략이 있습니다. 이미 고소득자나 맞벌이 부부들 사이에서는 상식처럼 쓰이는 비법인데요. 바로 ISA, 즉 개인 종합 자산관리 계좌로 활용하는 겁니다. 아, ISA 계좌 많이 들어봤어요. 만약 은행 이자나 배당 수익이 1,000만 원을 넘을 것 같다면 절대 일반 계좌에 두시면 안 됩니다. 당장 ISA 계좌로 자금을 옮기셔야 합니다. 제가 자료 보니까 이 ISA 계좌가 비과세 혜택을 준다고 되어 있던데 단순히 세금을 좀 깎아주는 혜택이 피부양제 유지랑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이게 세금을 깎아주는 것 이상의 마법이 일어납니다. ISA 계좌 안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세법상 비과세되거나 분리과세 처리가 되거든요. 분리과세요? 네, 분리과세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그 무서운 2천만 원짜리 소득 합산 바구니 아예 들어가지 않고 완전히 별개의 세계로 분리된다는 뜻입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세금 할인 쿠폰이 아니라 일종의 납으로 코팅된 벙커 같은 거군요. 네네. 건강보험 알고리즘이 내 계좌들을 쫙 스캔하면서 소득이라는 열감지 신호를 막 참는데 ISA 안에서 발생한 이자는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돼서 차단되니까 스캐너가 보기엔 그냥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으로 인식되는 거네요. 아주 훌륭한 통찰입니다. 그 스캐너를 완벽하게 피하는 벙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퇴 후 급일 자산은 반드시 ISA 안에서 굴리셔야 하는 거고요. 연금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한꺼번에 큰 돈을 받으면 당해연도 소득이 폭증해서 바로 탈락하니까 IRP, 즉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서 수령 기간을 10년 이상으로 최대한 길게 찢어 놓아야 합니다. 아하. 매년 인식되는 소득액 자체를 확 낮춰서 그 스캐너에 레이더망 아래로 포복 전진하는 전략이죠. 네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만약에요, 이 방송을 너무 늦게 들으셨거나 이런저런 방어를 미처 못해서 이미 퇴직하자마자 피부양자에서 튕겨나가고 수십만 원짜리 고지서를 받아버린 분들은 어떡합니까? 그냥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생돈을 내야 하나요? 이럴 때를 대비한 국가의 공식적인 비상 브레이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임의 계속 가입 제도라는 건데요. 이미 계속 가입이요? 네, 퇴직 후 갑자기 엄청난 지역가입자 건보료 고지서를 받고 패닉에 빠지셨다면 고지서 납부 기한으로부터 정확히 2개월 이내에 건강보험공단에 이 제도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2개월 내에 신청하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이걸 신청하면 퇴직 직전 직장에서 내던 수준의 저렴한 보험료만 낼 수 있도록 최대 3년 동안 자격을 유지해 줍니다. 일종의 유예 기간을 주는 거죠. 아, 3년이나요? 네,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방금 말씀드린 지분증여나 ISA 계좌 세팅 등 자산 재배치를 완벽하게 끝내시면 됩니다. 단 2개월이라는 이 골든타임을 하루라도 넘기면 이 비상 브레이크는 영원히 작동하지 않습니다. 와, 3년의 시간을 벌어주는 마법의 브레이크네요. 여러분, 이거는 진짜 무조건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아, 그리고 전문가님,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은퇴하신 분들이 집 한 채 가진 걸로 생활비 하시려고 주택연금 많이들 신청하시잖아요. 아, 네. 요즘 많이들 하시죠. 그런데 주택연금을 받으면 매달 다달이 총장에 200만 원, 300만 원씩 현금이 딱딱 꽂히니까 당연히 이것도 건강보험 스캐너에 소득으로 잡혀서 피부양자 탈락하는 거 아닙니까? 애초에 이름부터가 연금이잖아요. 아, 그게 바로 가장 많은 분들이 빠지는 착각입니다. 주택연금의 본질을 금융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해요. 금융의 관점이요? 주택연금은 이름에만 연금이라는 포장재가 씌워져 있을 뿐이고요. 그 알맹이는 국민연금 같은 진짜 소득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집의 가치를 조금씩 깎아 먹으면서 은행에서 돈을 당겨 쓰는 대출, 즉 부채입니다. 아, 매달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내 재산을 담보로 빚을 지고 있는 거니까 애초에 그 소득 합산 바구니에 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대출이기 때문에 건강보험료를 산정하는 합산소득에는 단 1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택연금을 매달 500만 원씩 받는다고 해도 피부양자 자격 유지에는 아무런 타격을 주지 않죠. 와, 이건 정말 통쾌한 팩트 체크네요. 주택연금 때문에 건보료 폭탄 맞을까봐 덜덜 떠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디테일은 있습니다. 건강보험료와는 무관하지만 급빈층을 보호하기 위한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를 심사할 때는 좀 이야기가 달라지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이때는 주택연금으로 받는 돈의 50%를 소득인정액으로 쳐버립니다. 그래서 주택연금을 받다가 생계급여 지원이 깎이거나 자격을 잃는 낭패를 겪을 수는 있으니까 기초수급 대상자분들이라면 이 부분은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아, 같은 돈이라도 건보료 심사냐 생계급여 심사냐에 따라 알고리즘이 완전히 다르게 작동한다는 거군요. 정말 제도가 복잡하고 무섭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좀 모아볼까요? 네, 이민기 씨의 그 억울한 사연부터 시작해서 1% 모래주머니 지분증여 작전, ISA라는 납으로 코팅된 벙커, 그리고 임의 계속 가입이라는 3년짜리 비상 브레이크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렇죠. 이 긴 이야기의 결론은 명확합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건강보험료는 가만히 있으면 국가가 그냥 떼어가는 세금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제도의 룰을 정확히 이해하고 선제적으로 방어선을 구축해서 관리해 나가야 하는 관리형 지출로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짚어본 이런 전략들은 제도의 빈틈을 악의적으로 찌르는 편법이 절대 아니거든요. 국가가 정해놓은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나와 내 가족의 가계 경제를 방어하는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보호해주던 시대는 진짜 끝났습니다. 아, 맞아요. 자료에서 본 한 줄의 민장이 아직도 제 뇌리에 엄청 강렬하게 남습니다. 국가는 친절하게 먼저 알려주지 않는다. 내 지갑은 내가 지켜야 한다. 여러분,
당장 오늘 국토교통부 사이트에 접속해서 부모님 집의 과세 표준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세요. 홈택스에 들어가서 합산 소득이 얼마로 잡히는지 시뮬레이션해 보십시오. 정보의 격차가 곧 자산의 격차로 이어지는 냉혹한 현실을 다시 한번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5월 말이라는 혹은 퇴직 후 2개월이라는 그 짧은 골든타임을 놓치고 나면 이미 부과된 건보료는 절대 소급해서 돌려받지 못하니까요. 자, 오늘 저희는 어떻게든 이 피부양자라는 따뜻한 울타리 안에 단 하루라도 더 남는 법을 아주 치열하게 파헤쳤습니다. 네. 그런데 모든 자료를 다 종합하면서 제 머릿속을 도저히 떠나지 않는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미친 속도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고 건강보험 재정이 수십조 원 단위로 고갈된다는 경고가 매일같이 쏟아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심각한 문제죠. 이런 거대한 인구 구조의 붕괴 속에서 과연 10년, 20년 뒤에도 피부양자라는 개념 자체가 이 세상에 존재하긴 할까요? 언젠가는 나이가 많든 적든 재산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이 땅에서 숨쉬는 모든 성인이 자기 몫의 건강보험료를 각자 부담해야만 하는 그런 피부양자 제도의 종말이 오지 않을지 오늘 부모님의 고지서를 확인하시면서 다가올 미래의 청구서에 대해서도 여러분 스스로 한 번쯤 깊이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심층 분석이었습니다.